내 손안의 라디오,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스마트폰으로 YTN 라디오를 언제 어디서나 듣고 무료로 사연도 남기고 조용필 콘서트 티켓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시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눌러서 검색창에 YTN 예스를 검색하시면 예쁜 마이크가 그려진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가 보이실 겁니다. 설치를 누른 후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이 끝나기 전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 조용필 티켓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모바일 앱 예스의 주인공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자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이번에는 국제부로 가서 밤사이에 들어온 세계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오늘 또 케냐 쇼핑몰 테러 소식부터 알아보죠. 테러가 발생한 지 나흘 만인데 이 진압작전이 완료됐죠? 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테러 발생 나흘 만에 진압작전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으로 민간인 61명과 진압작전에 투입된 군인 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테러범 5명을 사살하고 11명은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을 감행했다고 주장한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 세력 알샤바브가 추가 공격을 경고했는데요. 케냐 정부군이 소말리아에서 병력을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추가로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간다 등 소말리아 주변국들은 알샤바브의 협박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키스탄으로 가보죠. 규모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큰 인명피해가 났죠? 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39명이 희생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발루치스탄 쿠즈다르시에서 남서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지점인데요. 미 지지조사국은 지진 규모를 7.4로 발표했다가 7.8로 정정했고 파키스탄 기상청은 규모를 7.7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아라완 지역에서만 적어도 3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루치스탄 주정부는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진은 인접국인 인도 수도 뉴델리 등에서도 감지돼 고층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적성 국가인 이란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란이 최근 취하고 있는 유화 정책에 고무됐다면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정책 노선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이란과의 대화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도 총회 연설에서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의지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한 의지를 언급했는데요.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는 이란의 안보나 방미 지침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고 이란의 근본적인 종교적, 윤리적 신념과도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어제부터 두 대통령이 회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이란 측은 이란 국내 여론을 고려할 때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회동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동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두 나라 정상 모두 진지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핵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북한과 시리아만 남았군요. 고맙습니다.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동교 부근에서 서행하고 있고 철산대교에서 금전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는 가양대교 성수, 영동대교 청담대교가 모두 북단보다 남단 쪽으로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외곽으로 교통량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묵동 나들목부터 신내 나들목 사이로 서행입니다. 도심 안쪽은 동작대로 이수 쪽 이동하는데 사당역에서 경문 고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언주로는 성수 쪽입니다. 내곡 나들목부터 구룡 터널 출구까지는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편도 제속도를 밑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정로는 지금 서대문역에서 충노역까지 양 방면이 서행하고 있고요.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시청역까지도 속도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 우정국로는 광교사거리부터 종강역까지 시속 10km 미만의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 FX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됩니다. 어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을 심의했는데 최종 후보로 상정된 F-15SE를 부결한 겁니다. 주변국이 5세대 스텔스기로 무장하는 환경에서 현재의 안보 상황과 작전 환경으로 보아 40년 전 개발된 F-15를 기반으로 하는 F-15SE가 위협하다는 결론입니다. 때문에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1, 2년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문제 제일 가는 전문가죠. 전투기 조종사로서 우리 공군을 지휘했던 이한호 28대 공군참모총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F-15, 이 사일런트 이글기죠. 이 차기 전투기 선정이 무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사실 출발부터 다소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예. 공군에서는 애초 스텔스 기능이 있는 항공기를 원한다고 작전 요구 성능에 스텔스 기능을 필수 조건으로 넣고자 했습니다. 예,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된 경우에는 상호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도 유도하고 기술 이전도 조건을 좋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 스텔스 조건을 필수 요건에서는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예. 제외시키다 보니까 스텔스 기능이 없는 유로파이터나 F-15 같은 항공기도 경쟁 대상이 됐고 3개 기종이 경합하는 상황이 됐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과 군 운용적 합성, 기술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가장 우수한 기종, 또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한 기종을 선정해야 되는 과정인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방사청과 기재부의 협조 과정에서 8조 3천억 원이라는 그 상한선을 그어버리고 그것은 넘는 기종은 전부 탈락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능은 아무 관계도 없고 가격이 가장 싼 항공기를 선정하게 된다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미래의 우리 안보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기종을 차세대 전투기라고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 차라리 재검토로 결정된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장님을 비롯한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분이 이 박 대통령과 김관진 장관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F-15 이 사일런트 이글기 도입을 반대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 문제였습니까? 스트레스
스텔스 문제도 깔려 있긴 하지만 예. 저희들이 직접 제기했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종합평가를 보지도 않고 예. 가격이라는 선 하나만 그것을 기종을 결정해버리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무슨 어떻게 40년 동안 우리 안보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을 간만으로 따질 수 있느냐.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F-15 이 사일런트 이글기를 재원을 보니까 이 기본 우리 지금 F-15K보다는 많이 또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스텔스 기능도 장착하겠다고 하고 또 무장을 내부에 탑재를 해서 적 레이더 탐지 면적을 줄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만으로는 성능이 부족하다고 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갖추려 그러면은 예. 기본 기체 형상부터가 설계가 돼야 됩니다. F-15가 처음 설계되던 1960년, 70년 그 당시에는 스텔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전투기를 크게 만들어서 무장을 많이 장착하고 엔진의 힘을 강하게 하고 하는데 주로 핵심을 맞췄던, 핵심에 초점을 맞췄던 그런 기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무장만 내부로 장착하고 또 도료를 칠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반사 면적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저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작전을 할 수 있는 소위 진정한 의미에서 스텔스 기능은 전혀 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런데 F-15 SE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구조가 넘는 예산을 8조 3천억 원으로 줄여놓았으니까 꼭 필요한 소티를 확보하려면 60배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가격을 따져보니까 F-15 SE밖에 다른 대안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8조 3천억 원을 절대 불변이라고 생각하면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 국방 예산이 1년에 43조 원에 달하고 그중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비만 해도 10조 내지 11조가 되는데 10년에 걸쳐서 2조 3조를 더 추가로 지출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하냐. 충분히 국방비 범위 내에서도 사업 간의 우선순위만 조정해도 가능한 액수인데 왜 그걸 절대 기준으로 삼았느냐 하는 그것을 문제 삼고 싶었던 거죠. 예. 어제, 이 F-15SE 선정이 무산되기 전만 하더라도 일부이지만, 이 F-15SE가 탐지거리 200km가 넘는 신형 레이더, APG-80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장착을 한 데다가 또 현존 전투기 중에서 가장 많은 무장 능력이 있다. 가장 큰 무장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일단 유사시에 이 초기에 미사일로 적의 거점을 타격을 한 다음에는 오히려 이 F-15SE 많은 무기를 실을 수 있는 이 기종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탐지거리가 증가되고 또 무장력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북한에는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다고 하는 지대공, 방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SA-2, 3, SA-5, SA-6 등 각종 미사일과 많은 대공포 그리고 800대가 넘는 전투기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장장착을 많이 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방공망에 포착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격추당하는 그런 꼴이 되겠죠. 예. 그런데 스텔스 기능을 갖게 되면 그런 방공망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시로 언제라도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가서 폭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비교가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공중 상황에서 보더라도 만약 동해상공 어디에서 일본 전투기와 교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볼 때 우리가 F-15기를 타고 일본 쪽은 F-35 스텔스기를 타고 왔다 그러면 우리는 적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는 우리 항공기를 포착하고 미사일 발사해서 격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장이 더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아무 의미가 없고 바로 어떻게 적에게 포착되지 않고 안전하게 은밀하게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우리 과거 FX 사업을 살펴보니까 지난번 1차 사업 때도 종합평가 1위인 라파를 제치고 F-15K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이 가격 문제만 제외한다면 당연히 F-35A가 최고점을 받았는데 또 이 공군 의견도 그랬는데 결국 이 공군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은 정확하게 알려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평가 과정에서 종합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종합평가 항목 중에서 성능과 가격은 국방연구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예. 공군은 군 운용 적합성이라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예. 방사청은 경제적 기술적 편의라는 걸 평가를 하는데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상호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그때만 서로 알 수 있게 만들어둔 것은 왜냐하면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을 수용한다, 수용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 정확한 표현이 못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그 작전 요구 성능을 낼 때 그때 공군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시기라고 봐야죠. 예.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공개 입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군이 어느 기종을 해야겠다고 말해버린다면 입찰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작전 요구 성능을 낼 때 공군이 가장 필요한 걸 제시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스텔스 기능을 경쟁 상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부터 공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예. 지금 역시 핵심 논란은 스텔스 기능인데요. 예, 최근 훈련 과정에서 미국이 지난번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중국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이 공군을 지휘하신 경험으로 볼 때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상황에서 스텔스 기능이 가지는 의미가 그 의미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후에 예. 왜 공군은 뭐 했느냐 가서 타격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도 앞으로는 도발하면 가서 핵심 원점까지 타격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우리가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무기 체계로는 그것이 그렇게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물론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있으니까 멀리서 적 방공망이 도달하지 않는 위치에서 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은 원거리에서 쏠 때는 그만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격 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혹은 저 산 뒤편에 그쪽에 숨어 있는 표적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텔스가 만약 있다 그러면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강력한 폭탄으로 때려줄 때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공군이 수행할 수 있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이 스텔스 기능을 무용화하는 레이더 기술이 곧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스텔스 기능을 지금 굳이 요구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이제 언젠가는 스텔스 항공기라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레이더를 대용화해서 하거나 다른 열 추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느 나라든 자기의 그 기술을 비밀리에 붙이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쉽게 하기도 어렵고 만약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각 항공기에 탑재할 만큼 작게 만들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무기 체계하고 인터그레이션을 시켜야 되고 또 이제 기대공 유도탄의 레이더에도 이걸 실어야 되고 한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스텔스 아닌 것은 더 잘 잡히는 것이고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것은 그래도 덜 잡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는 그것을 실제로 전술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기화해서 대량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은 당분간 충분히 유용한 무기가 될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꼭 필요한 출격에서 이 소태를 채우려면 차기 전투기가 60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나온 얘기가 앞으로 F-15SE 2개 40대 정도를 우선 구입해서 공백을 메우고, 그리고 그 2018년까지 F-35A를 2개 편대 정도 를 도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20대 정도를 도입하면 그럼 예산을 크게 정해가지 않고도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이 무산되고 재검토가 된 걸 보면 결국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조 3천억이라는 선을 그어버리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 안보 전략 환경에 맞는 기종을 선택했다면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걸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예산을 못을 박아놓고 하게 되면 다른 융통성이 전혀 없어지고 또 뭐 이 기종 저 기종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 못 되거든요. 예. 그 최소 항도 1개 비행단 정도의 규모가 되면 가장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뭐 2개 대대, 뭐 이 정도가 돼야지 뭐 1, 2개 편대만 갖고 온다는 것은 예. 사실 그 기본 그 인프라를 위한 비용은 다 들어가는데 전력은 그밖에 운영을 못 한다 하는 건 대단히 비경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걸 딱 못 박아버리고 거기에 맞춘다 하는 그런 개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28대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이한호 예비역 대장이었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예, 출발사 지금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호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입니다. 도박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신고와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 사행행위 신고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발사 지금 4부 시작합니다. 모바일 앱 예스로 정수홍, 최원희, 김미아님 참여하시고요. 백운용님 또 모바일 앱 예스 정말 좋다고 사연 주시네요. 이춘승님, 기능책 출발사 지금 잘 듣고 있다. 정말 좋다. 고 적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현대가 엔진 오일을 만들면 부드럽겠지? 차를 잘하는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잘 나갈 거야. 네,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새롭게 출시한 엔진 오일 엑스티어. 엔진 오일 이젠 엑스티어로 바꿔주세요. 대리점 모집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젯밤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뉴욕 증시가 출구 전략 불안, 그리고 경제지표 부진 등의 방향성 없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66포인트 0.43% 내린 15,334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26% 내렸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이 2.67% 오른 덕분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8% 올랐습니다. 이날 미국의 7월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달보다 0.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6월에 0.9%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됐고 또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친 수치였습니다. 또 9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79.7로 전달의 82.8보다 떨어졌습니다. 예,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이 닥터둠 누리엘 루빈이 미국 뉴욕대 교수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쳤다고 전해졌죠. 예, 루비니는 매번 미국 증시나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예. 어제 한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미미하지만 미국은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생산성과 기술 성장률이 크고 또 중앙은행도 지속적인 부양책을 취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루비니는 이에 따라 미국 달러가 꾸준히 절상될 것이라며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라고 권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을 떨어뜨려서 금값은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 달러화보다 중국 위안화 강세가 더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예, 중국의 중앙은행이 런민은행이 24일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6.148호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예. 고시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달러당 6.15 위안대가 무너진 건데요.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약 1.8% 상승했습니다. 4월과 5월에 약간 올랐다가 정체 상태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세 차례나 수폭 올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회복세가 더 빠른 데다가 미국이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위안화 가치는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어제 펜텍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어려운 기업들 소식들이 많이 들리네요. 네, 스마트폰 3위 업체죠. 펜텍을 일군 박병업 부회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펜텍은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후에 애플, 삼성 등에 밀리면서 작년 3분기에 17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이후 줄곧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3분의 1의 무휴직을 추진 중인데요. 이처럼 임직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창업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게 사퇴 이유입니다. 웅진의 윤석훈 회장, STX의 강덕수 회장에 이어서 셀러리맨 신자가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이 펜텍의 말단 사원에서 이 휴대폰 말단 사원에서 커서 이 펜텍을 일군 박 회장 물러났군요. 동양그룹 위기가 또 심화되고 있죠. 예, 형제그룹이 오리온그룹이 지원을 거부하면서 동양그룹의 위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계열사인 종영증권에 고객들이 몰려서 2조 원에서 3조 원에 되는 돈을 빼나갔습니다. 종합자산관리 계좌, CMA나 특정 금전시탁 계좌 등에 돈을 인출한 겁니다. 동양그룹은 1조 원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화력발전 추진, 동양파워까지 팔겠다는 극단의 결정을 내놨습니다. 또 사기한 그룹 창업주의 부인 이관희 여사도 1,500억 원대 가치의 오리온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자구책이 나오자 일단 동양그룹 계열사 주가에 급락세는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 어음을 직접 투자한 동양증권 개인고객 한 4만 9천여 명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동양과 오리온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군요. 한국의 경제 규모 세계 15위로 5년째 제자리를 긋고 있죠? 예,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에 따지면 2012년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 규모는 1조 1295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04년에 11위까지 올라갔었지만 2005년에 12위, 2006년에 13위로 해마다 뒷걸음쳤으면 2008년에는 15위로 떨어진 지 계속 사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GDP 순위를 보면 미국이 15조 6,848억 달러로 부동의 1위를 유지했고요.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일본을 따돌리고 2위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면서 2008년에 한국의 4.9배이던 GDP 몸집을 작년에는 7.4배까지 불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차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교육부가 2015년, 2016년 이 두 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 과연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입시 제도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주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정부의 기대대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입시 관련돼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변경을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 이번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교육비 부담이라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교육비가 약간 증가되거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준다는 것은 교육부의 꿈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는데, 예, 하나씩 좀 짚어보죠. 먼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정 시 100분위 사용을 금지하고 수능 등급만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학생의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평가해서 수시 모집의 취지를 제외한다는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수시 모집의 본 취지를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보면은 현재도 그 대학에서 그 100분위 관련돼 있는 거를 사용하는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한 20여 개 대학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100분위를 사용하거나 그런 거는 별 부담은 없을 겁니다. 대신 이제 100분위를 금지를 하게 되면 학생을 이제 선발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이 워낙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학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어떤 측면에서는 수시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완화하는 것이 대학 입장에서도 아마 바라던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학교 교육에서는 이제 대비가 어려워서 사교육비 부담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논술이 있는데요. 이걸 이 정부 차원에서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보관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이 이번 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교육부가 그럴 경우에 앞으로 이 대학 지원도 차등화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논술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험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상당히 약간 좀 민감한 문제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29개 정도 대학에서 논술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주요 대학에서 논술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갑자기 내년도 또는 그 이후에 주요 대학에서 논술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술을 없애게 되면은 이 대부분 논술을 통해서 많은 학생을 뽑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것에 대한 대비가 지금 전혀 거의 돼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결국에는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또 다른 수능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 학생들이 다 또 논술로 이렇게 몰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제가 보기엔 아마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건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여기서 돌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저도 과거에 대학 강의를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아이들이 논리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대학 입시에서 나오는 논술 문제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논술 교육 자체가 굉장히 틀에 박혀가 있고 또 논술 출제가 그 틀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술 교육 자체가 특별히 아이들이 논리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구조로서 보면은 논술 관련돼 있는 논술고사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준비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논술이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그게 논리력을 제건 간에 다른 거 상관이 없이 학생한테는 모두 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봐서는 논술 부분에 대한 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고요. 또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지 간에 논술이 쉽건 어렵건 간에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죠. 이유
이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에서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교육 현장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명칭만 다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부분이 바뀌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기존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명칭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예. 이번 관련돼 있어서는 학교 생활기록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생활기록부라고 하면 내신 성적이라는 걸 주로 생각을 하는데, 예. 내신 성적 이외에 학생이 예를 들면 뭐 반장을 하거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그 반영할 수 있는 게 이제 입학사정관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명칭 자체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선발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간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것이 늘 문제됐지 않았습니까? 자기소개서를 뭐 직접 본인이 쓰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아마 자기소개서하고 학생이 쓰는 건 자기소개서, 교사가 쓰는 건 이제 추천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생도 자기소개서를 뭐 두세 페이지 막 쓰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사 같은 경우는 추천서 쓸 때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좀 호소한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많이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금 대학들이 공통적인 부분의 문항을 작성을 해서 A라는 대학, B라는 대학 이렇게 다르지 않도록 좀 완벽하게 공통적인 문항을 하는 것이 학생한테도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한 번만 작성을 하고 모든 대학에 똑같이 지원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의학 성적이나 수상 실적 등 이른바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외부 네네. 스펙을 활용해서 논란이 일었던 특기자 전형도 제한적 운영이라는 단서가 달렸는데 예, 그대로 존치가 됐죠.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부에서 그 대학의 현실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학생들 보면은 뭐 경시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학특기자에서 올림피아드 나가는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대학에서는 선발하고 또 교육부 입장에서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모두가 다 차단을 해버리면 만약에 체육 관련돼 있어서 국가 대표로 나간 학생들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운영상에서는 이게 꼭 그렇게 그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 아니어도 뭐 영어라든지 다른 부분까지 같이 이제 있는 학생들까지 하다 보면 역시 이것도 사교육 유발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 스펙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한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자 교육부가 이번에 고1, 고2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을 이미 준비를 해왔고 또 대학에서도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뽑을 인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특기자 전형을 두고 특히 외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수상 실적을 돈으로 사들인다. 이런 이 논란도 많이 있었거든요. 또 신문에 그런 사안들이 많이 보도가 됐고요. 예,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아이의 특기가 있는 분야에 아이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영어 관련돼 있는 특기자인데 만약에 뭐 국어라든지 뭐 국사라든지 뭐 이런 사학과나 진학하면 뭔가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현재는 벌어지고 있는 거죠,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특성에 맞는 아이의 특기가 있는 곳에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특기자 전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애매한 표현으로 불가피한 사유 이렇게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 교육부나 대학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정시 모집에서 동일 학과의 분할 모집이 금지됐었는데 이번에 일정 부분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관련돼 있는 것도 역시 대학의 요구가 이제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대학들도 많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서 보면 학과 관련된 학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기회를 통해서 뽑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정시는 3번 정도 이렇게
그 그룹으로 대학을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요 대학들이 서로 한 그룹에 묶여버리면은 학생들이 한 번뿐이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일정 부분 좀 허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한 곳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일학과의 분할 모집이나 이런 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으로 수시 선발 방식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여서 이 합격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학생들이 혼란만 가중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정책이 그런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매년 거의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너무 그 교육 정책을 자주 바뀌는 것에 상당히 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 정책이 아무리 사소한 거와 관련돼 있는 거라도 갑자기 내년도에 적용되는 게 막 바뀌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는 학교 또는 공교육이라기보다는 사교육만 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학부모나 학교나 교사가 이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너무 짧다. 어떤 의미에서는 최소한 3년 전에 학교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앞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뀐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원하시는 않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을 원래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교육부가 개입해서 논술까지도 자꾸 줄여나가게 하고 한다면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완화된 상태에서 최종 합격의 변별력을 어떻게 대학이 확보를 해야 될 건데 이게 대학이 앞으로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를 많이 겪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정책 관련돼 있는 부분을 포함을 하면 대학들은 약간 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대표적인 게 점차적으로 변경하는 거를 대학들이 이미 바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논술이라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좀 줄이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만 빠르게 바꾸게 되면은 대학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다 보면 중간에 무슨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학생이나 학부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고려를 해서 대학에서도 좀 준비 기간을 주고 학생과 학부모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데 이번에 약간 조금 빠른 부분들이 변화가 좀 빨리 일어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대학이 수시는 줄이고 정시 모집 정원을 확대해서 결국 수능의 영향력만 강화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발표된 원안을 100%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처럼 점수 위주의 수능 위주의 그런 방식으로 학교가 다 매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대학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수시에서 가능한 학생들이 지금 현재 구조로 많이 뽑을 수 유도를 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정시를 가는 게 바람직하지 수능을 통해서 정시의 인원이 늘어나면 이득을 보는 집단은 뻔합니다. 어디냐면 특정 지역에는 강남이라든지 또는 재수생들은 수능 관련된 것만 준비해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공교육이 또 황폐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였습니다. 이 YTN 라디오 모바일 앱에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규호님, 지하철 안에서도 깨끗하게 방송 들려 좋다고 하시네요. 박종환님, 사연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조용필 티켓 당첨자입니다. 이춘성님, YTN 라디오 주파수가 94.5인데 9를 반으로 나누면 4.5라며 출퇴근길 늘 함께하고 계신 40대 가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가입기념 선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물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요즘 시중의 화제는 단연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입니다.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격돌하는 건 건국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이런 권력자의 도덕성에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자의 좋은 일이나 힘없는 자의 나쁜 일은 쉽게 뉴스가 되죠. 그런데 힘 있는 자의 나쁜 일은 맨 마지막에 뉴스가 되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특종이죠. 그러니까 특종의 첫 번째 요건은 기자의 용기입니다. 단 그 기사가 사실에 근거해야 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